네, 소개받은 김혜동입니다. 저도 제 이력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사이버외대 테솔대학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영어 교재 개발 및 평가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좀 수업 때 온라인 화상회의 할 때 봤던 분들도 있고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공이 평가 쪽인데 평가해갖고 교과서 평가 쪽으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위 논문도 그것이고요. 그리고 평가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게 교육과정 평가, 또 교사 평가, 그리고 학습자 평가, 시험제에 대한 그런 것도 공부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자 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 confidential, 대외비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받기를 에섹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에섹스는 이제 영국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짝 활동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영국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학위 논문의 일부분이 케임브리지, 지금 이제 이솔인데 이솔이라고 불리는 케임브리지의 시험평가기관, 그러니까 미국의 ETS와 거의 버금가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만든 시험 문제를 받아서 우리나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고 학습자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ETS의 이솔, 캠브리지 어클, 그 당시는 이제 어클이라고 했는데 캠브리지에 이제 연락을 해갖고 제가 당신 시험 문제를 써서 우리 학습자를 평가했으니까 제 논문에 좀 실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카피라이트를 구하는 레터를 보냈더니 NO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논문에 한 챕터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예지만은 평가 관련돼서는 굉장히 대외비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출제를 갈 때도 제가 출제에 어떤 특정 시험에 대해서 출제위원회에 했다는 것을 알리거나 밝히면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서약서까지도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동영상 이거 찍어갖고 올릴 그러한 강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얼마나 심적 부담이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잘 맞춰가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저게 저 얘기인데 저기까지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그러한 위치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시부터 와서 우리 김현정 교수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현정 교수님 역시 평가의 대가답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게 여러분한테 잘 전달했습니다. 저 뒤에서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맞아 하면서 저는 계속 끄떡이다 보니까 거북이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이론적이면서 실제적인 게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현정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학습 영어 평가와 관련된 특히 말하기 쓰기와 관련된 연구 경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론적 모형 같은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말하기 쓰기를 벗어나서 듣기 읽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론 얘기를 열심히 해버리면 여러분의 머리는 주말인데 터져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되새기면서 옆에 사람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한번 준비를 했는데 역시 이게 그래도 콜로퀴움이고 수준이 있는지랑 딱딱한 얘기, 이론적인 얘기 아무래도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화사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한번 얘기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뜰 겁니다. 하나예요. 질문이 하나. 그러니까 그 질문을 먼저 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요. 인사들은 나눴나요? 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화사한 미소로? 아, 좋습니다.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정겹게 인사 나누셨죠? 네. 네. 시험 평가 측정이 영어로는 뭘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시험에 탁월하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핸드아웃 보시면서 정답을 찾으셨죠. 이게 테스트 테이킹 스트래티지에 속합니다. 자, 보시면은 테스팅, 또 어세스먼트, 이밸리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평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도 있고 평가라는 말도 있는데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뭡니까? 테스팅은 약간 시험적이다 하면서 동작적인 그런 개념이 있고 이밸리에이션은 일종의 개념적인 평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어세스먼트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수행평가는 퍼포먼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어세스먼트였고 수행평가는 말씀드렸듯이 진행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스팅은 동작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험 치르는 행위.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여러분 영어에서 그 이밸리에이션에서 E를 빼면 뭐가 남죠? 네, 밸류에이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이밸류에이션은 가치 평가가 연결된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험 도구로서는 테스트, 메저먼트 이런 말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상으로 작고 크고 더 크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지금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수능에서 무슨 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서는 수행평가. 또 그 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가 요새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는 아까 김현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하기 쓰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발화 활동이라든지 쓰기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 중심의 평가는요, 실제로 현장 선생님들이 이거 교육과정에서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정 중심의 평가는 학습자들의 수행한 결과를 보고서 그 다음에 교사가 측정할 그러한 말하기나 쓰기 능력의 정도를 조율해 나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니고시에이션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 그 개념상에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례 보고도 없고 해서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거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 그게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것은 이밸리에이션이나 어세스먼트가 아니라 테스팅에 시험 보는 동작과 관련된, 그러니까 시험 출제와 관련된 것에 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시험의 형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객관식 들어간다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 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지시문이 있는 시험. 두 번째는 트루 폴스형. 세 번째는 멀티플 초이스 해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다룰 겁니다. 그 외에도 빈칸 채우기, 갭 필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칭, 초등학생은 많이 딕테이션, 받아쓰기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클로즈 테스트 뭡니까? 규칙 빈칸 채우기. 이게 규칙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엔 어휘, 그 다음에 문장 구성 능력, 그리고 또 내용 파악 정도까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통합형, 스킬 인터그레이티드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클로즈 테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전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리라이팅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번역하라는 것도 있고, 또 에세이스라고 하는, 영어 에세이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모놀로그, 단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인터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은 무엇이다? 멀티플 초이스. 딴 거 안 합니다. 멀티플 초이스만 좀 초점 두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플 초이스니까 나 출제 많이 해봤어. 여러분 경험적으로 다 갖고 계시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영어 선생님 혹은 교사 혹은 교수 하다 보면은 수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하려면은 객관식 문제, 물론 주관식 문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식 문제 내보셨으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험들을
잘하시는 분하고 다 이렇게 출제를 해봤으니까 아, 내가 출제할 때 저런 원칙들 다 했었지 하는 그런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출제할 때 일단 목적이 뭔지를 명료하게 설정을 하죠. 그리고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서 김현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테스트 스펙,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시험 준비 스페시피케이션이니까 시험 저희도 그냥 테스트 스펙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냥 테스트 스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스펙 해갖고 시험의 문항의 전체 그 개수하고 지문의 길이, 단어의 개수, 선택지의 유형, 보조자료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난이도 이런 것들을 다 명료하게 해놓은 테스트 스펙을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초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하게 되죠. 보면은 이제 지시사항이라든지 예시 문항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좀 명확하고 답을 잘할 수 있고 매력적인 오답을 갖고 있는가, 난이도가 적정한가, 어센틱한가, 실제적인가,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샘플로 삼는 시험 문제는 토플 출제를 저희가 안 해봤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라고 잘 알려진 시험 있지 않습니까? 토익 출제 여기서 토익 강의 하시는 분도 있으시면은 모의 시험 문제를 출제해 보신 경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렉스 아시죠? 네. 그 한국 외대에서 개발한 7개 언어가 국가 공인을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플렉스 센터장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홍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표준화된 시험,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 그러니까 프로피션시 테스트죠. 언어 수준을 갖다 측정하는 시험, 그러니까 일반화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또 국가 수준에서 하는 성취도 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도 봤었는데 안 보고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보는 시험들, 전국적으로 보는 시험.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 있고요. 수업 시간 안에 보는 시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수능 쪽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초점을, 왜냐하면 그거는 거의 공통 경험적으로 이렇게 경험해 봤을 테니까요. 물론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오신 분들을 몇 면을 보아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대학 입학할 때 무슨 시험 봤어요? 수능, 학력고사, 예비고사. 저도 예비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저분은 80학번 이하다. 맞죠? 예비고사, 본고사. 네. 80학번까지가 예비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전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봤습니다. 제가 학번을 이렇게 막말로 깠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유튜브 나갈 때 좀 삭제해 주세요. 아니야, 근데 나갈 거야, 아마. 편집 가능.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편집 가능하다면서 내보내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학번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그 예비고사하고, 그러니까 대수능이 한 20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대체로 많이 그냥 공감하고 공감하고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갈 텐데요.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읽기, 그 다음에 듣기에 관련해서 읽기를 먼저 다루고 듣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요새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절대평가, 상대평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로서 또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또 묻고 그럴 기회를 좀 가져봐야 합니다. 말미에. 자. 객관식, 이거 여기 질문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다루는 얘기는 듣기하고 읽기, 객관식 시험 문제, 멀티플 초이스 다룬다고 그랬는데, 객관식 시험의 장점과 단점을 짝한테 하나씩만 얘기해 보라고 하시죠. 객관식 시험 뭐가 좋아요?
아, 채점하기 좋다. 단점이 뭐예요? 내기 힘들다. 네. 아, 찍기가 가능하다. 네. 네, 찍기 가능하죠. 네, 운빨도 작용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practicality라고 하죠. 실용성이 높다 그러죠. 채점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validity라는 측면에서 아까 그 강의에서 validity, 시험이 제대로 묻고자 하는 것들을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로 그 말하기 쓰기보다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부정행위도 좀 쉽고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찍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의 결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워시백 이펙트라고 하죠. 워시백 이펙트, 백워시 이펙트라고 말씀드려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것들을 많이 정책 위반자들이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험이 바뀌면은 교육의 내용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절대평가하면은 우리가 교육 현장에 있어서 사교육도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말하기 쓰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객관식 시험이 주관식 시험에 비해서 워시백 이펙트가 좀 적은 거는 아무래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찍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practicality, 실용성 때문에 그러죠. 쉽게 채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힘들어도 끝나고 나서 바삐 이제 성적을 매게 될 때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객관식 시험 이제 선다형이다. 그 다음에 선택지가 있다. 그리고 정답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예전에 가끔 두세 개 물어보는 문장 있죠.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세 개 골라서 답하라고 하는 것 할 때 나중에 그 난이도 측정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 측정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 갖고서 측정할 때 어려움이 통계 측정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개 고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석할 때 맞았느냐 틀렸느냐만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선택지가 또 여러 개가 되니까 다른 선택지와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좀 피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질문 있으면은 딱 들고서 이렇게 안 들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냥 말로 막 하면 제가 바로 대표하겠습니다. 이상적인 객관식 시험은 네, 정답이 분명히 하나여야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정답이 두 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장관이 바뀌죠. 신문이 그 일면의 톱으로 며칠 진행되고 나서 장관이 바뀌는 사태. 요새는 뭐 그 장관이 바뀌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 이렇게 먼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용어를 잘 아실 텐데 지시문 있고 그러니까 발문 있고 지시문 있고 발문 다음 읽고 답하시오. 지시문 해갖고 이 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템. 그렇죠. 무엇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오답지는 distrac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answer, correct answer. 그러니까 선택은 op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질문에는 하나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I never know where 하면서 여기는 뭘 물어보고 있나요? 문장의 어순도 물어보고 있고 뭘 또 물어보고 있나요? 시제도 물어보고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은 것이냐? 이게 좀 약간 논의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험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하나로 객관식에서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시험 문제 내놓고 가서 얘기해서 그러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 변별도가 떨어지는 경우. 자, 여러분 그 변별도라는 거는
아시죠? 변별도는 100개의 문항이 있다라고 합시다. 시험 문제 50개를 봤습니다. 시험 문제 50개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50문항에 대해서 문항에 관해서 신뢰도라는 건 아까 말씀 많이 들으셨죠? 0에서부터 1까지 간다고. 문항 신뢰도라는 것은 객관식 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신뢰도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제가 마이크 손대면 안 되겠죠? 마이크를 가리고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신뢰도라는 것은 50개 문항을 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면 한 문항당 2점이 되겠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 이상적인 100명이 한 시험을 봤습니다. 10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상적인 평균 점수는 몇 점입니까? 1하고 낸다고 했었죠. 아까 보니까 70을 낸다고 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시험 문제를 잘 내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해서 1등서부터 100등까지를 순서를 내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규 분표를 쭉 그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벨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은 몇 점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상적으로. 역시 우리는 영어 전공 맞아요. 언어 전공이라서 산수에 약해요. 50점이죠? 네, 50점. 그렇죠? 50점. 자, 그러면은 25문, 1번서부터 25번까지는 몇 점이 나오는 게 이상적이겠습니까? 그 맞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이 산수입니다. 25점이죠. 그럼 25번서부터 50점, 그러니까 평균은 25점이 나와야 되죠. 그럼 25번서부터 50번까지 몇 점이 나와야겠습니까? 평균이. 그렇게 시험 문항이 구성되면 잘 구성된 거죠. 그게 신뢰성 있는 문항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측정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플릿 하프라는 게 있어요. 반분법 해갖고 문항을 반을 딱 나눠서 거기에 상관관계를 재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0.3 정도까지 상관관계가 낮다. 0.3에서 한 0.6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0.6에서 0.8 상관관계가 높다. 0.8 이상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토플 같은 경우에 문항 신뢰도가 0.98 이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플릿 하프로 딱 나눠서 점 평균 점수가 딱 비교해봤더니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문제 잘 낸 거죠. 그런데 이제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데는요, 크롬바의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바의 알파는 뭐냐면요, 상관관계의 롤스로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로이스를 모르시나요? 롤스로이스는요, 영국의 최고급 차량입니다. 아주 편안하고 비싼 차량이라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 롤스 말이 안 나와요. 크롬바 알파는요, 그 50문항을 잴 수 있는 상관관계를 다 따지는 거예요. 13579 해갖고 홀수로 딱 문항 만들어서 비교해 보거나, 그 다음에 1번서부터 10, 그 다음에 51번서부터 21번서부터 30 이렇게 해갖고 25개씩 계속 비교해서 모든 비교할 상관관계를 낼 수 있는 걸 다 내서 나온 상관관계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나오는데, 그 크롬바 알파를 때 문항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을 때는 고루고루 이렇게 시험 문제를 쭉 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시험 문제 낼 때는 첫 번째 문제는 쉽고 갈수록 어려워져야 된다. 이거는 절대평가에서 분명히 지켜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문항으로 봤었을 때 문항 신뢰도가 쉬운 문항서부터 시작했고 점점 어려운 문항 갔다가 끝날 때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항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심리적 집중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맥락은 좀 다르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런 얘기 합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데 시험 봤어요. 그럼 시험 끝나고 나갈 때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성취감이라든지 알고 풀고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쉽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 문제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끝나서 성취감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 이제 또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항 구성할 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문항을 추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개별 문항마다 분석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검토는 다 하죠.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분석하는 게 뭐냐면 문항 변별도라는 게 있습니다. 변별도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50개의 문항을 봤었을 때 100점 만점을 했었을 때 상위 3분의 1 그룹, 하위 3분의 1 그룹이 존재하겠죠? 아무런데 3분의 1 할 때 33.3 하기도 하고 25% 쓰는 경우도 있고, 요 그룹핑 나누는 건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상위 3분의 1급, 전체 50문항 봤을 때 상위 3분의 1 그룹이 맞은 그 특정 항목에 있어서 맞은 명수, 100명이 봤는데 한 20명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하위 3분의 1 그룹이 맞은 개수, 전체 거 봤었을 때 하위 3분의 1 갖고 거기 한 10명 맞았어요. 그럼 20 빼기 10 하면 10 남죠? 거기에 그 상위, 하위 나눌 때 33그룹 했으니까 30명으로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 나누기 30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이면 0점 몇이죠? 0.3.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여러분 언어 하시면서도 굉장한 대단한 수학 실력을 보이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0.3이면요, 변별도가 좋다라고 해요. 대체로 0.2, 0.3서부터 0.5 정도까지면 변별도가 좋고, 즉, 그 특정 문항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해주는 문항이다.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문항이 변별도를 측정해보면요, 잘하는 학생이 맞고 틀린 학생이 맞았는데, 잘하는 학생이 과연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췄는지, 아니면 시제를 통해서 맞췄는지, 녹음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편집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맞췄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항을 객관식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는 하나의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 요소를 초점을 두고 측정해야지 그것이 성취 기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원칙 때문에 물을 때는 하나만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항을 갖고서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이요. 문법적으로 옳게 물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보면은 is someone who designs houses is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A, B, C, D인데 저기서 선택지 중에서 하나 날아가는 거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C1, 아키텍트. 다음에 못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자체만 보고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겠고요. 다음에 수준에 맞는 어휘로 문항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how many apples are there on the stool? 1, 2, 3, or 4. 자, 이게 유치학생들한테 묻는 거죠. 유치원 학생들한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앉은뱅이 의자, 스툴 해갖고 이렇게 그리면 이런 걸 스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생겨갖고 이런 걸 이제 스툴이라고 하는데 걸터앉는 의자라고 하나요? 그 어휘를 몰라갖고 사과도 알 수는 있는데 이게 개수 1, 2, 3, 4를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발문이 어때요? 스템 퀘스천이 훨씬 더 어려워요. 묻고자 하는 언어 요소보다 1, 2, 3, 4보다. 이런 질문을 만들었으면 곤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도래되었을 때 교재 제작자들이 특히 초등의, 중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중심 활동을 구성할 때 고민했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걸 영어로 전달하는데 그 활동에 대한 지시문이 실제로 의도하는 의사소통 예시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지시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예시문을 잘 만드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재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점 많이 고민합니다. 수업할 때 그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문법을 파괴하는 아주 쉬운 언어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정말 문법에 잘 맞는 표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 교과서 쓰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시험 얘기하다 갑자기 교과서 얘기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전공이 그쪽이기 때문에 또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 간결하게 하다. 그리고 아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보는 것이
굉장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스템에 있어서 스템은 세 가지 유형이다. 이걸 굉장히 많이 쓰죠. 스템 퀘스천이라고 하죠. 이제 스템 퀘스천 밑줄로 줄 수도 있고 빈칸으로 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퀘스천 형태로 주는 것을 갖다가 주로 초점을 두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시문, 발문, 선택지, 이렇게 오답 이런 것들 영어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시문은 짧게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보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travelers in이 굉장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구성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학부생들과 함께 영어학습평가라는 과목을 진행하면서 중간고사 때 중간 과제로 내는 건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인데,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 처음 내보는 그 학생들의 경우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그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선택지에 반복되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놔둬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다 오래전에 그런 실수들을 다 지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이 안 나시면 많이 내는 경우에 부정형으로 질문들을 많이 해요. 다음 중 틀린 곳을 고르시오. 이해가 가요. 영어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맞는 것을 뽑아내는 것은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쓰니까 그 다음에 틀린 것 하나 있고 하나만 낫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노비스 테스트 테이커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출제자는 긍정형으로 질문합니다. 자, 훨씬 더 어렵죠. 긍정형 질문 만들기가.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본문 안에 맞는 것만 하나 딱 하고 다음에 틀린 문장들을 사지선다이라면 나머지 세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었던 문제 중에 낫을 더 많이 물었나 아니면 긍정형을 더 많이 물었나? 네. 제가 뭐 점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말씀 안 하시고 난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반복을 피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자, enjoy looking to, at, about, on. 뭐 답이 뭐냐라고는 안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looking to, looking at, looking about, looking on 한 거 반복되는 거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looking만 이렇게 쓰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구성할 수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위에 쪽 구성이 훨씬 더 좋은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om was two boys. 자, 이 옵션입니다. 이 옵션 만들기인데 이 옵션 만들 때 선택 문항 옵션에 맞게 이 옵션이 더 이상 나오나요? 가끔 D번에 none of the above 이런 거라든지 all of them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는데 최근에 와서 특히 문항 분석할 때 그거에 이게 아직 뭐 이름만 되면 알면 유명한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 쪽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좋은 문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글의 순서 묻는 거 있죠. A, B, C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성취도에 나오고 수능에도 나옵니다. 자, 글의 순서 A, B, C 있을 때, 자, 선택지 오지선다일 때 1번에 왜 A, B, C를 안 넣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제진에서. 설마 넣지는 않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어봤자 A, B, C, A, C, B가 있을 수 있겠죠. 세 개. 자, 왜 A, B, C는 왜 안 넣습니까? 왜? 복이니까요. 복에 주신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을 고르셨는데 순서를 제대로 해놓고 제대로 된 것을 고르시오라는 발문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에 A, B, C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 그 수능에서 이제 문제풀이 요령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절대 수능에서 A, C, B가 나온 적이 없다. 답으로.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었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객관식 문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옵션, 선택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문항 구성을 출제자는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요, 이 사이코메트리스, 그러니까 그 평가 측정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이코메트리션을. 평가 측정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 B, C, D의 선택지의 순서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A, B, C, D 길이 순으로, 그 다음에 또 역순으로 A가 제일 짧고 D가 제일 길게, 뭐 사지선행일 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지선행 같은 경우에는 A하고 E가 제일 길게 해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네. 영어 교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점들도 심리 측정학자들은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다. 그래서 가끔 어디 이제 출제를 해서 이렇게 딱 보면 영어 시험 문제는 누구나 다 풀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다 하시잖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시험 문제 출제하면요, 다른 검토위원들이 봅니다. 보면 그런 걸 교차 검토라고 합니다. 시험 출제하고 났었을 때 같은 출제위원,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와서 영어를 봅니다. 또 특히 과학 하신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또 영어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와서 이렇게 딱 보면서 의견들 주고 그럽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입니다. 저희도 가서 가끔 국어 보고서 저거는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말씀드린 심리 측정학자 같은 경우에 선택지 길이가 안 맞아요. 뭐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네, 예쁘게 잘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옵니다. 네.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같은 길이로. 되도록이면 같은 길이로 하는 것이 좋다. 요 얘기 하다 보면은, 이거 정말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초급 출제자가 낸 문제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안 보고도 D. 왜? 네, 초급 출제자들이 내는 가장 전형적인 출제 습관이 뭐냐면 정답이 길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학과 학부학생들 이렇게 시험 문제 낸 거 보면 정답이 항상 길다. 왜냐하면 정답은 본문에 있는 걸 갖고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잘 정교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매력적인, 그러니까 오답지들 만들면서는 이게 뭐 정답 맞추면 되는 거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짧아지고 엉성한 문장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출제자는 오답을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지를 많이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출제자는 아까 얘기했던 영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듣기나 읽기 같은 경우 지문을 잘 뽑아오는 사람, 좋은 지문을 가져오는 사람을 좋은 출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오답지 만들 때, 오답지 매력도를 만들 때 어렵거나 쉽지도 않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까? 이게 보면 관사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거, 대시 왜 들어가 있을까? 쉽죠? 아까 얘기했던 선택지 구성상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문제는 어려우니까 내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요? How did Picard first travel in space? A, B, C, D 있는데 딱 내용 몰라도 뭐 보면 딱 같아요. travel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쓰고 있죠. A번에. 그러니까 발문이 정답을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게끔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 물론 이렇게 해갖고 다 맞추고 싶으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뭐라 그러냐면요 깃발을 꽂았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답이야 라고 보여주는 깃발을, 더 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촬영 중이니까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발을 꽂았다 해갖고 여기가 답이야. 그러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품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 특히 어휘 문제 관련해서, 어휘 관련해서 이렇게 할 때, 이 매력적인 오답지를 만든다고 해서 답은 쉽고 오답은 아주 어렵게 만드는, 신경 쓴다고 해서 신경 써서,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이. 네. 자, 여기를 보면은 그런 어휘와 관련해서 뭡니까? 정답은 퍼미트예요. 근데 어휘 수준이 어떻습니까? 오답은 이게 제가 오죽하면 여기다 답을 써놨겠습니까? 순열, 열망, 명쾌함. 네. 그래서 오답지를 만들 때도 정말 이거를 어렵게 문제를 낸다고 해서 오답지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답에 적절한, 그러니까 답 자체가 어렵고 그것과 유사한 정도의 오답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해지문 어떻게 고릅니까? 이거는 지문은 어떻게 고르느냐? 그냥 경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 저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 검사 해갖고 수업에서 배운 거 측정할 경우에는 수업 내용물들을 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걸 내는 거는 평가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표준화된 시험, 말씀드렸던 스탠다다이즈 테스트, 프로피션스 테스트 같은 경우 출제할 때 그럼 지문 어디서 찾냐? 네,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저작권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표준화된 시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스 같은 경우, 혹은 뭐 다른 대학에서 해봤던 뭐 탭스라든지, 아니면 숙대 같은 경우에 메이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서 출제할 때 그 시험 문항을 출제했었을 때 그것이 저작권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저작권에 걸리는 원칙은 대체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할 때도 그랬는데 5단어 이상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게끔, 5단어 이상 똑같은 것이면 이제 저작권을 위배되니까 테스트 라이터, 리라이트 하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리라이팅을 하더라도 어디서 지문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문을 가져올 때 시험 문제의 길이 했었을 때 대체로 120에서 160, 긴 경우에는 250 되는 그런 한 단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지문을 뽑는 것이 또 그 숙련대 출제자인가 아닌가의 그 판가름이 나는 건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지문은 그 시험 문항 지문으로서 완벽해야 됩니다. 앞을 읽거나 뒤를 읽을 필요가 없는 그 완벽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문 안에 보면 as mentioned above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지문은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 이제 처음 그렇게 오신 분이 딱 갖고 와서는 여기 참 좋은 지문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지문을 뽑아올 때 그 앞에 부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지문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을 하나 뽑아 놓고서 문장을 만들 때는 앞뒤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 지문 자체로만 보셔야 되는 것이 그 표준화된 시험 문제에 출제할 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문들을 많이 쓰냐면요. 대체로 사회과학서라든지 어떤 서적에 그 인트로덕션 있잖아요. 부분들을 한 2-3페이지 읽습니다. 거기서 많이 좀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출제자분들은 그 비행기에 나와 있는 그 뭡니까? 그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문들 뽑아갖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구글 검색이 다 있어갖고 지문 2-3개만 치면은 뭐 번역이 올라와 있거나 그러면은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에 그 지문 이렇게 딱 올렸는데 누가 이거 영어로 번역이 어떻게 돼요? 하면 그런 거 표준화된 시험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그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 가서 쓰이는 그 신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EBS에 그 출제하는 그 출제자들은 외국에 가서 항상 그 작은 소도시에 가서 책방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아닌
그런 잘 쓰여진 책들을 가끔 보면은 그러면 책 고를 때도 보면은 그 라이터가 PhD 정도 그러니까 글 써봤던 사람이 쓰는 그런 글들을 좀 이렇게 픽업해 와서 쓰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모아놓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 블로그를 이렇게 긁어놓으면요, 문법도 틀리고 내용도 이상하고 글은 재밌고 그러니까 재밌어 뽑아오는 거죠. 시험 볼 때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뽑아온 글인데 시험 지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나름대로 지문들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자기가 주제별로 폴더에 해서 스캔해내는 정도 작업은 짬짬이 해놓으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출제 의뢰가 왔었을 때에 한 몇 문항을 갖다가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문만 있다고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다 듬고 해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해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예시문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예시문이 여러분 중에서 그래도 문학을 많이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 학부 때 문학 공부하신 분. 저도 그랬습니다. 어학 공부하신 분. 기타 하신 분. 기타가 많으시군요. 그러면 그냥 과학지문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사회과학지문. 제가 문학 하신 분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학지문 찰스 디킨스로 좀 뽑았는데, 그러면 여기 좀 빨리 좀 넘길게요. 아까 네. 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냥 평가하실 때 그냥 어떤 작가분을 모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드는 그런 거 없나요? 대체로 저기 듣기는 그렇게 해요. 듣기는 다이얼로그니까 그렇게 되는데 벌써 이제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보는 시험 정도는 그냥 좀 그러니까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고등학생들 되는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써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작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스탠다자이드 테스트의 저작권은 그것은 지켜져야 되는데요. 개인의 수업 목적으로 성취도 검사를 위해서 만드는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평가용으로 자신의 개인 수업 평가용으로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 문제는 저작권에 절대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좋은 문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그건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예전에 그러니까 표준에 대한 시험 운영하느라고 저작권에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왔었습니다. 네, 찰스 디킨슨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으니까 후다닥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하나 뽑았어요. 문학 지문 하나 뽑아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주제에 관해서도 물고, 네. 요거 그 다음에 제목에 관한 질문도 만들고, 요 슬라이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묻는 그 지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거 출제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느 출제 지침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 플렉스라고 합시다. 네. 플렉스에서 이제 스탠다드 시험 출제 이렇게 요청할 때는 이제 비도덕적인 문장은 좀 빼달라. 그렇죠. 시험이 교육적인 것이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지문이라도 그렇죠. 교육적인 지문, 읽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문, 긍정적인 지문. 봤었을 때 지문에 있어서 자살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좀 약간 텐션을 주는 긴장을 주는 지문들은 일반 시험에서 어학 측정 시험에서 넣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험 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활동인데 스트레스 쪽에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도 좋은 지문만 넣어놨더니
이번 뭐 시험은 웰빙족이 만든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경우도 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오답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매력적이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되 분명한 답은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시험 문제 만들다 보면요 출제자도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애들도 좀 재밌게 저 시험을 보면 좋겠다 해서 가끔 네 시험 네 트루 폴스 선택지 사지선다이니까 네. 그 진영 트루 폴스라는 거 선택지가 두 개 되는 거고요. 진영 그 일치 불일치라고 해요. 일치 불일치 문장은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냅니다. 요게 true, false 하면 맞느냐 틀리냐 해갖고 네, 아니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빼라는 얘기가 합니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나오는 문제는 내지 말라.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네. 조금 다른 내용은 모르겠는데 네네. 아까 문학 작품을 질문을 낼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에 예능 프로에 네. 김영하라는 작가가 나와서 네. 본인의 작품이 그 질문에 실렸는데 네. 본인이 풀고 틀렸더라. 네. 그게 왜 그랬냐면은 네. 그 문제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였는데 네. 본인이 해석한 의도와 다른 것이 네. 답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그 문학 작품을 질문을 낼때 네. 작가의 의도나 주제를 물어보는 질문이 적절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어 쪽에서는 안 냅니다. 그래서. 네. 작가의 의도와 주제 안 내고요. 이 글의 분위기, 심정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그 출제를 하다 보면은 그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 자기랑 전혀 안 맞아서 이거 출제 못 하겠다고. 문학이라는 것이 작품 내놓고 답이 여러 가지여야 되는데 왜 답을 하나를 찾으라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옳으신 얘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표준화된 시험에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질문들은 뭐 수능에서도 그렇고 그 교사 임용 시험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저작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그 수능은 수익을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EBS는 저작권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수능 관련해서 EBS 네. 제가 계속 얘기하려면 참 할 말이 많은 쪽이 질문이 더 있으시죠? 네네네네. 문제는 보면 또 영어 문제도 불구하고 사회학적 질문이라든가 철학적 질문들이 많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는지,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건지, 백그라운드를 받아주셨으면 아까 그 김현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시험 볼 때마다 그 과학 지문이 나온다 그랬죠? 네.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문들이 그 스키마, 배경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차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교과에 그 전공하시는 분한테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다뤄준 주제이냐 아니냐 이렇게 점검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거 무슨 과목에서 이건 여기까지는 배웠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레드라이트 블루라이트 해갖고 통과된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출제자의 가치관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출제자의 가치관요?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질문을 선정했을 때 네. 정답을 구성하는
네. 저희 영어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라서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보면은 그 사회가 가시는 분들은 가끔 이게 참 얘기하기 뭐한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굉장히 의견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피지컬리, 네, 네. 원장님 저희 편집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네. 아니 그렇더라도 뭐 네. 편하게 그래도 좀 이제 아까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네, 네. 그 어디까지 했죠? 그리고 네. 웃기는 질문. 네. 웃기는 질문을 만들려다가 그냥 관뒀습니다. 선택지 같은데 웃기는 건 너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요새 이제 월드컵 때인데 이분이 그 얘기한 팀은 거의 그 16강에 탈락하고 이분이 우승 후보로 지적한 팀은 매우 고전을 해서 8강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팀들이 많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선택지 1번 펠레, 2번 맞을래, 3번 두드릴래, 4번 꺼질래. 뭐. 자, 뭐 재밌죠? 문제 풀다가. 그러나 거기서 퍼져갖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봐요. 여기서도 벌써 퍼져갖고 진도가 안 나잖아요. 네, 찰스 디킨스. 네, 이거는 이제 뭐 이론서들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보면은 뭐 지문을 읽어보지 않고도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예. 그러니까 지문 선택지 구성을 할 때 완전히 지문에서 벗어나서 그 선택지 간의 위계 같은 것이라든 선택지 한쪽 쏠리는 것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이 사람들 거의 같은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선택지 예인데요. 요거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선택지가 같은 내용 쪽으로 있으니까 정답이 이걸 것이다라고 테스트 와이즈한 학생들이 답을 선택하게끔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출제자가 아니라 문제 푸는 사람의 입장으로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쭉쭉쭉 하면서 긴 게 또 답이고 보니까 birth 나오고 mother 나오고 delivered 나오니까 뭐 birth and death가 답이겠다. 이렇게 답을 추론해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곤란하겠다. 네. 그 다음에 초보 출제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아주 눈에 띄는 실수입니다. 선택지 중에 대조되는 게 있어요. A, B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death or birth. 정말 선택지 만들기 쉽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들은 그래도 본문에서 따와서 비슷한 어휘 넣어갖고 유사하게 만들자라고 만드는데 결국에 가서는 답은 둘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우수한 출제자는 그쪽에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검토에 가면요, 이거는 항상 떨어져요. 이거 문제다. 이거 학생들을 호도하게끔 하면서 그런 경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진짜 아주 숙련된 출제자들도 가끔은 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이제 검토 같은 경우에 할 기회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제가 마이크를 손을 댔는데, 네. 뭐 가릴 말은 아니었어요. 검토할 때 딱 보면은, 분명히 보면은 선택지 4개 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반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답은 딱 정해놓고 근데 이제 매력적인 오답지 만드는 과정에서 폼이 좀 덜 간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more alive than dead, more dead than alive. 뭐 이렇게 나오면 똑똑한 학생은 시험에 똑똑한 학생, 그러니까 테스트 와이즈한 학생은 A와 B의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건 이렇게 배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좀 출제할 때 고려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선택지 작성에 이거 영어 독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요. 독해 시간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말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영어라고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만 볼게요. A번에 fainting face on a pillow rose up. From the bed and spoke softly to the young woman. 그러니까 창백한 얼굴이 일어나서 여자한테 얘기했대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문학적인 표현을 풀어서 이렇게 답하라라고 한 건데 문학적인 표현을 또 다른 문학적인 표현으로 쓰는 그런. 이게 우스운 광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정은 굉장히 지금 시리어스합니다. 너무 그렇게 시리어스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 보고 제대로 된 문장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변별도가 없는 그런 문항이 되기가 쉬우니까 고민하십시다. 네. 그래서 시험 출제자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가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항 검토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출제를 할 때 영어 지문을 갖고서 지문을 이제 딱 뽑지 않습니까? 뽑을 때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난이도는 이제 정답률이죠. 몇 % 맞았는가. 그러니까 쉽고 이 문항이 쉬운가 어려운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어휘 수거가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워지죠.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topic familiarity, 주제가 생소하면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에게 익숙할 만한 주제, 수업에서 배웠을 만한 공통 주제를 내게끔 냅니다. 자, 문장 구조가 복잡하면 어떨까요? 어려워지죠. 배경 지식의 영향 똑같습니다. 내용 제재 소수성. 자, 이것에 따라서 문제가 쉽다 어렵다라고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하죠. 그렇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국민 공통교육과정에서 3,000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0단어 수준 내에서 나와야 되는데 3,000단어에다 플러스 10% 정도를 교과서 만들 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수업 시간에 배웠겠죠. 교과서가 한 14, 15 정도 되니까 10%니까 3,000에 10%는 얼마? 300에 14종이면 얼마? 드디어. 그래서 한 5,000 정도 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단어 안에 속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그런 목록들은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개인이 신경을 쓰거나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 시험에 나오는 목록표다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국가영어 1급 할 때도 거기엔 비즈니스와 아카데미를 포괄하는 거니까 코퍼스 구축을 해서 이 어휘 목록 안에서 되도록이면 출제해 주십시오. 출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도 그러한 어휘 목록 안에서 출제를 하고서 그런 어휘 목록에서 벗어나는 단어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네? 뜻을 밝히죠.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백설표를 부여하죠. 에스트레이트 마크 해갖고 딱 해갖고 이렇게 백설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백설표를 주는 데 있어갖고 그 사실일치 문항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일치 문항에서는 그런 백설표 들어가는 단어를 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일치 문항은 일종의 번역인데 그 어휘에 대한 번역을 주게 되면은
간섭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는 어떤 시험이 있다라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어휘 목록집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 제재 소정 같은 경우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다 포괄하는. 자, 문장 구조의 복잡성. 요건 출제할 때 좀 점검을 합니다. 이 이제 요새는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지문 갖고 돌리면은 어느 정도 리더빌리티가 나오는지, 가독 이독성 지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어휘도 어느 정도, 어휘는 이제 출제하면서 아예 통제를 해나가고. 단서의 위치. 자, 여러분. 단서의 위치가 여러 곳에 있으면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단서가 여러 군데 있어야지 쉬워지죠. 근데 좋은 시험 문제는 단서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단서 한 군데가 있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좋은 문항이 되기 위한 조건과도 결부돼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론 정도. 그러니까 글이 얼마나 어렵게 생각을 요하는 거냐. 그것도 난이도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선택지 매력도. 선택지 매력도. 얼마나 매력 있게 선택지가 만들어졌는가. 그 다음에 문법성 판단. 요거는 사용된 문법 수준. 그런데 이거는 뭐 초등학교면은 문법 요소들을 제한을 하겠죠. 중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등에서 뭐 복문이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성취도 낼 때 여기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성도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항 유형 생소성. 신유형이라고 하죠. 과거 이제 그 수능 같은 경우 한 10몇 년 전쯤에 갑자기 그림이 하나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를 갖다 묻는 그런 시험 문제가 처음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그 정답률에 영향을 좀 끼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고부담 위험, 하이스테이크 시험이라고 해서 봤었을 때 이런 생소한 문항 유형이 들어가서 난이도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지면 곤란하니까 이런 생소한 문항은 여러분 수능 같은 육모하고 구모가 있잖아요. 본시 앞서갖고. 그래서 육모나 구모 때는 새로운 신유형을 넣지만 그 본시에서는 새로운 신유형을 넣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난이도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시험 문항은 어떻습니까? 어렵게 느끼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 문항 유형이 많습니다. 47문항 중에서 거의 25개 이상이 다른 문항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플이라든지 플렉스라든지 탭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험 문항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4-5개 정도로. 그런데도 변별이 되고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토플 같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험 문제는 어떻다 하면서 굉장히 이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문항 유형의 생소성이 편별도에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취도나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이 시험 들어오기 전에 다 연습하셨죠? 바로 들어갑시다. 가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모의고사에서 광역 모의고사에서 신유형이 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안 된다고 하죠.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반영이 안 된다고요? 반영이 됩니다. 이번에 그 육모에서 1등급이 4점 몇 % 나왔죠? 4점 몇 %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이게 녹음이 되니까 참, 맞지만 이게 예전 같으면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큰일 났다라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반영이 안 되냐고요? 구모 때 나오면은 본시에 나오겠죠. 네, 기다려 봅시다. 문항 분석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 나오고 어휘하는 문제 있죠? 한번 나오고 나니까 모든 문제들에서 다 다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출제를 저도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주워 들은 얘기로는 그 출제진들이 그
모든 문제를 출제하고 맨 마지막에 겨우겨우 내는 문제가 그 문제. 그렇게 출제가 어려워지는 제한적인. 그러니까 그 한 10몇 년 전,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같은 수건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과 같은 문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수고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나오고서는 문제가 말라버리는 그런 형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빈칸 문제 한번 수건 들고 서로 유행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8년 전에는 프로센칸스 문제를 갑자기 없앴거든요. 근데 예고 없이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지 학생들 아니, 저 끝나고 저를 보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게 진짜 이게 동영상도 하고 있어 갖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 죄송. 네. 네. 끝나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네. 예. 이 대수능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마침 그 2004년에 대수능 시험 문제 문항 분석한 것이 학술지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학술지에 뜬 것을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보면요, 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요? 요지로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명사형으로 끝나고 요지는 뭐뭐시다로 끝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딱 이거 보지 마시고 선택지만 읽어보세요. 선택지만. 탈냉전 시대에는 문화적 차이가 소멸된다. 국제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 문화 차이의 이해가 중요하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분쟁은 필연적이다. 문명 간 충돌이 전쟁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정답? 딱 보니까 3번 꽃이죠? 이건 잘못된다 이거죠.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면은 안 된다. 아예 샘플입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다음. 이거 설명 다 했으니까 여기 다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려면 보셔요. 지금 설명을 먼저 보시든지 아니면 과제를 먼저 보시죠. 자, 이 과제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The same thing이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간만에 시험 문제 푸니까 그 사이에 저는 물도 좀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네, 보셨죠? 답이 뭐예요? 오늘? 4번? 5번. 여기는 봤었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 The same thing 묻고 있잖아요. 근데 the same thing 하면서 for someone else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이런 선택지도 그렇지만 본문 안에서 본문이 있는데 본문에 똑같은 것을 다른 곳에 배치해 갖고 물론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를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어린이, 단체, 부모나 어린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물론 이제 클루로 줬다라고 출제자는 강조를 하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문장을 보고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보고 답을 끌어오는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죠. 문제풀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딱 봐도 네, 그렇습니다. 딱 봐도 앞에 올 내용
앞에 무슨 얘기가 올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 다음에 올 것은 괜찮은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왔기 때문에 이 글이 왔느냐는 이거는 로지컬리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한 7, 8년 전부터 없어졌고요.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이 갖고 오는 선택 지문은 그 지문 자체로서 완벽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페스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이거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지 구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하고서 과제 했는데 아주 샘플로 잘못 만들어진 문항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 원본을 너무 훼손해 갖고 이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고 여러분 퓨리탄 하면 뭐예요? Religious Group of People이라는 거 바로 알잖아요. 이 상식으로 그냥 답이 나오고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선택지도 퓨리탄 세 개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맞추고 안 되니까 에이 퓨리탄 워먼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품이 없는 형태로 차라리 그렇게 되려면 여기 쪽에 하나를 다른 퓨리탄 워먼으로 가버리든지 3, 2 정도까지는 괜찮은 선택지 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할 때 3, 2. 그 선택지 구성할 때 제일 뭐 잘 되는 거는 when, where, how, why 또 하나 뭐죠? who 뭐 이렇게 구성하는 형태로 그게 더 좋은 선택지지 who, wh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5개의 선택지가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 구성이다. 그만큼 품이 많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시험 출제 원칙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이건 테스트 스펙에 맞춰갖고 이렇게 출제를 이제 요청할 때 수준, 기능, 주제, 탑, 난이도 표시 뭐 쭉 있습니다. 출처로 저명한 책은 피함. 인터넷, 신문, 잡지, 편지, 라디오, 영화 이런 데서 이제 지문을 좀 뽑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대명사는 바꾸도록 하고 장문 및 전문 용어를 표현한다. 대명사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어떤 지문을 따왔을 때 그 대명사가 앞에 패러그래프를 뭐 이렇게 지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지문들을 많이 출제했으니까 그런 이 출제 의뢰하는 그 기관에서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자한테 이런 얘기를 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형 질문 활용. 아까 말씀드렸죠? 낫을 좀 이렇게 피해달라. 영어전에 점검. 그 다음에 문제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양. 문제 출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것도 뭐 하나, 네. 또 하나 보면요. 네. 듣기의 경우, 원본이 있으면 그걸 이제 구어용으로 스포큰 형태로 적절하게 정하고 기억력 시험이 되지 않도록 5단계 이내 답을 구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보면 듣기 시험 출제를 하다 할 때 이제 스크립트 잘 써놨는데 보면은 스크립트와 문제풀이 시간을 사이에 이제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1분 30초 정도가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사이에 읽고서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 선택지가 길면은 시험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어 수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치러 놓고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듣기 같은 경우에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 정답률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길수록 정답률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또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나 장소를 묻지 않는다. 왜 고유명사하면 뭡니까? 이거 누가 남성과 여성분하고 고유명사를 피한. 그런데 이것이 진정성, 실제로 얘기할 때는 사람 이름 얘기하고 물건 이름 얘기하고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그걸 넣으면 좀 곤란합니다. 다음은 무슨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1번 삼성, 2번 LG, 3번 히타치, 4번 소니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에 대해서 듣고 답하게끔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자,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톰이 했다, 제리가 했다, 그 다음에 뭐 스미스가 했다, 제인이 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영어와는 상관이 없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내용 파악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한다. 이게 좀 초등 이상입니다. 네. 장소도 지명이니까 그런 것에 관련해서 묻지는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읽기의 경우 이런 그 지시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무슨 시험일까요? 선택지로 객관식이니까 선택지로 해야겠네요. 1번 토플, 2번 토익, 3번 플렉스, 4번 대수능, 5번 성취도. 4번입니다. 정답은.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공지된 내용이니까, 네. 문항 선정의 원칙. 네. 네. 요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15분 남았으니까 좀 달려야 되겠네요. 문항 검토. 사실은 문항을 검토한다라는 입장에서 출제를 하면은 제일 잘 출제가 됩니다. 문항 검토할 때 이런 요소들 다 따지거든요. 난이도, 변별도, 지문 내용, 어휘 수준, 진정성, 정확성, 단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문두, 발문, 선택지, 배점, 편집 처리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지문 내적 요소, 텍스트가 적절한가, 지문 외쪽에서 선택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두 개 해서 지문 잘 뽑았고 선택지 잘 되어 있는가, 이게 두 개의 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두 제작의 원칙 있고요, 선택지 제작의 원칙이 있다. 쭉 말씀드려왔던 것이 그래서 답지 간에 논리적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지할 때 숫자 할 때 1번은 1, 2번은 2, 3번은 3, 4번은 4, 5번은 5 돼야 되지. 1번은 4, 2번은 3, 3번은 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날짜 할 때도 날짜 순으로 이렇게 좀 정리한다든지, 이런 그 논리적 순서 같은 것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쭉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 짝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난이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일까? 뭘까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예, 막 써세요. 제일 짜증나는 문제가 틀린 어구 몇 개인가 이런 거 보더라고요. 중학생 시험에 다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궁금한 게 지금 티처스 트레이닝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시는 의도가 되게 궁금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법 지문이 그러니까 틀린 어구의 개수 몇 개인가 이런 걸 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타깃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실력 향상시키는데 날마다 보면서 뭐 틀렸나 이것만 찾아내니까 공부 실력 향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문제예요. 정말 그 티처 트레이닝 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시험 문제 좀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정답이 명확하니까, 네, 정말 제 딸아이도 지금 고2거든요. 시험 문제 보면은 저도 풀 수 없는 어휘가 있는 것들을 외워서 그걸 갖다가 한글로 정확하게 써서 내야지 맞는, 그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있어갖고 교사가 채점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행평가 제대로 했는가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석교사들이 또 순회하면서 또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답이 명료한 거, 아까 그 퍼포먼스 어세스먼트에 있어서 루브릭에 근거해서 채점자가 훈련을 받아서 채점한 것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학부모님들이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아직 듣기도 못 나갔어요. 이게 다음 장이 듣기인데, 그 다음에 절대평가, 상대평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답은, 아니요.
아니에요. 선택지. 선택지를 얼마나 매력 있게 만드냐 아니냐에 따라서 난이도 확 달라져요. 네, 실제로 그 조사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어휘라든지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만은 네. 자, 그래서 선택지를 객관식 문제가 할 때는 잘 만들어야 된다. 네. 아, 수능 듣기입니다. 제가 시간상 보니까 40분까지네요. 그러니까 10분 남겨놓고 Q&A를 받아야 되니까 이건 5분 동안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듣기 시험 이렇게 있는데요. 듣기 말하기 문항의 발문 뭐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하시오. 대화를 듣고 담화를 듣고, 대화는 두 사람이 하는 거, 담화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담화는 모놀로그죠. 네, 담화문 하듯이. 네. 오센틱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림 속의 대상. 이게 보면은 수능에 이렇게 5개 있으면서 뭐 도형이나 모형 이런 거 이제 측정하게끔 하는 시험인데요. 네. 네. 이건 아직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 장소 문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산 꼭대기 뭐 이런 문제도 나왔을까요? 그리고 다방 하면은, 아니 다방이 아니라 카페 하면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화자의 심정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그 문학 그 다이얼로그라든지 작품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은 그 성우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I'm really surprised. 왜냐하면 거기서 서프라이즈라고 했다는 그런 감정이 나오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I really hate you. 정말 뉴트럴하게 읽어달라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정을 파악할 수 없게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정말 심정이 답답해요. 네. 대화 속의 숫자는 반드시 퍼센테이지, 할인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나 있고, 나누기는 거의 없습니다. 빼기는 좀 있고. 하여튼 계산하는 거 2개 정도만 이렇게 좀 들어가게끔.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산수에 약하잖아. 자, 세부 내용. 네, 세부 내용. 쭉 순서대로. 여긴 선택지가 글의 흐름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지가 구성되게끔 한다. 그러니까 선택지 위계에 있어 논리 구성본다는 듣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끔 한다. 그 다음에 주제. 주제는 키워드가 앞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나오게끔 한다.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 그런데 이제 관계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을 관련된 표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 하면은 샵 뭐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나와서 정답이 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 이해. 네, 이 도표 있지 않습니까? 도표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고른다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1, 2, 3, 4, 5, 5개 있으면 첫 번째 앞부분 다이얼로그에서는 이제 선택지 2개 정도 지우게 하고, 두 번째 다이얼로그에서는 또 하나 지우고, 그 다음 다이얼로그 해나가면서 이제 또 하나씩 지우니까 뭐 용량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색상이 얼마고 하면서 하나씩 지워 가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림에 맞는 대화. 이 문제는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림 하나 있고 A와 B 대화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자 1번 대화, 2번 대화, 3번 대화 슥슥슥슥슥 소리 많이 들리면 그거 답하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대화의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 이거 있잖아. 이거는 앞에 할 때 앞에 키워드를 그냥 해야 됩니다. 퇴근 일찍 해요? 네. 슈퍼마켓 가요? 네. 그럼 퇴근하고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와요.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그가 이어지게끔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담화를 기반으로 한 말. 그러니까 요게 쭉 듣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 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서 할 말 이렇게 하는데, 의사소통 그 예시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답이 되게끔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만 그 토익에 나오는 ABA형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대화하고 나오는 그런 그 미니멀 페어, 의사소통 예시문에 있어서 미니멀 페어를 갖다가 사용하게끔 하는 질문을 많이 넣고요.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긴 문장인데 들려주고 두 번 들려주는 거. 그 마지막 문제로 이제 하나 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할 때 반드시 뭐 하나 첫 번째는 주제고 두 번째 문장은 뭐 세부 사항 파악하게 되는데 문항 간섭이 없게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를 맞힌 사람이 두 번째 문제를 맞힐 수 있게끔 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문항과 문항 간에 있어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끔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만들었을 때 두 번째 문장의 선택지가 첫 번째 문장의 지시문과 혹시 연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나요? 네. 자, 5분. 자, 5분 동안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이 뭐냐면 네. 선행학습 금지법을 절대평가 너무나 많이 이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얘기 있는데요. 이제 9등급으로 가기로 원점수 가기로 했죠. 고정분할 점수제 점수 정해놓고서 넘으면 등급이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거 설정 방식이라고 아시죠? 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준거 설정 방식 시험 보고 나서 등급을 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거 설정 방식으로 이 세 가지 그 평균 갖고서 뽑는 방법, 중앙값 갖고서 yes, no 값으로 뽑는 방법, 그 다음에 순서 정해 갖고 뽑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서 앙고프, 그 다음에 제거, 북마크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봤는데, 자, 절대평가 했었을 때 이 대학에서 이 게이트키핑 디바이스, 들어오세요, 마세요 하는 기능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 같은 경우에 1등급과 3등급 구분해주는 문항이 뭘까요? 듣기입니다. 듣기가 아니라 7등급과 9등급이 듣기고 3등급과 7등급이 이제 일반적인 읽기 문항들이 그렇습니다. 1등과 3등급 구분해 주는 게 문법하고 어휘하고 빈칸 추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등급 구분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절대평가 해갖고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자료가 그렇게 안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등급 간당간당한 학생들이 그 1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금전도 파악하면 조금 더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네. 절대평가라는 건 원칙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정해진 것을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맞춰서 성취했는가 안 했는가, 성취했으면은 그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의 성취 기준들이 정해져 있으면서 그것에 맞춰진 문항들이 나오고서 그것을 맞춰갖고 나오면은 패스, 1등급 패스, 2등급 패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듣기하고 읽기가 수능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니까 수업 현장에서 말하기 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짝한테? 별로 의견이 없으신 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요. 절대평가는요. 원칙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준거 설정을 했었으면요. 금년도의 시험하고 그 다음 차의 시험, 그 다음 차의 시험이 동등한 난이도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매년 난이도는 같을까요? 이게 지금 그렇죠. 과거에는 수능 출제할 때 이게 활쏘기 한다면 막 넘어갔어요. 그 퍼센테이지 2%
1등급 2%나 3%를 정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출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절대평가니까 매년 난이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형태로 가면서 학생들은 재수생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금년에 시험 봐서 작년 시험보다 어려웠어요 이러면은 이 절대평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훨씬 쉬웠어요 이래도 절대평가가 아닌 거죠.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조금 더 잘 맞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야지 제대로 된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놓으니까 이걸 수험생에 맞춰갖고 출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BS. 이 수능, EBS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EBS를 갖고서 시험 준비를 하면은 출제자들이 EBS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측해갖고 출제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금년도에 출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연구가 가능하겠죠. 절대평가는 동등한 난이도로 출제가 돼야 되니까 금년도에 수능 보고 나서 중국이나 일본의 고3 학생들한테 작년도 수능하고 금년도 수능하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1000명 정도 시험 봤을 때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나오면은 출제 제대로 된 거고 안 나오면은 절대평가는 무늬만 인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연구를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들었어요. 이기 때문에 학회 차원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평가 제대로 이제 시행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성취 기준, 각 등급에 대한 성취 기준들이 있고 그 성취 기준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봤던 수능 시험 문제 그대로 갖고서 등급만 절대평가제로 바꿔놨으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정책은 실행되고 전문가들이 뒤에 쫓아가면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컷스코어 그다음에 수험생 입장에 속성이 변하니까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 맞춰갖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객관식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객관식입니다. 1번 그냥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4번까지 있어요. 자, 1번 수능의 절대평가 지속해야 된다. 1번 지속. 또 이게 2번 수능의 절대평가 폐지해야 된다. 자, 이러면 선택지 잘못 만든 거죠. 만드는 거니까. 자, 3번 지속하되 개선해야 된다. 4번 수행평가 말하기 쓰기를 같이 수행평가와 수능의 영향력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그냥 1, 2, 3으로 합시다. 자, 저기 수능의 그 절대평가하게 되면은 실제로 쉬운 수능이 돼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쓰기 같은 것도 수업에 운영할 수가 있고요. 폐지하게 되면 4번이 또 이게 있긴 있네요. 잠깐 4번은 뭐냐 하면은 국어하고 수학이 하는 대로 한다. 우리 붙어간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어요. 국어 수학이 절대평가 가면 우리도 절대. 국어 수학이 상대평가 가면 우리도 상대. 이거 선택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번 손 드실 수 있습니다. 지속하자. 지속하자 많습니다. 이 세 분, 네 분. 폐지하자. 세 분. 개선하자.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뭐 이렇게 산수 못하니까. 국어 수학과 묻어가자. 네. 셋이군요. 이거는요. 그 영어 교육의 위기다라고 해서 어저께 그 프레스센터에서 저 영어 영문학회하고 영어 교육학회하고 영어학회 뭐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앞서갖고 각 학회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을 쭉 뿌렸었는데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폐지가 50%고 개선이 50%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지속하자라는 것은 현 상태로 그대로 가자라는 의견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개선을 많이 바라시는군요. 네, 굉장히 평화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인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요거는 제가 저 결과가 나오고 저 행사가 있기 전에 이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화요일까지 내라고 해갖고 내다 보니까 이 질문을 했었는데 저 질문으로 한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수고했습니다.